봅시다. 운영전. 왜냐면 우리가 당분 신화는 했죠 저번에 잠깐. 그래서 그거는 진도 다 나가고 한 번 더 할게요. 가보자. 자, 굉장히 중요한 제품입니다. 여기 그 운영전 알고 있으면 모의고사에서도 도움이 꽤 많이 되거든요. 봅시다. 자, 갈래는 일단 그 고전 소설인데 그걸 쓰진 않을 거고, 고전 소설 중에서도 얘는 일단은 애정 소설이야. 그거 뭐 염정 소설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것도 써놓을까? 염정 소설. 염정이라고 하는 건 남녀간의 애틋한 사랑을 드러내는 거고, 그리고 얘는 몽유 소설이야. 몽유 소설. 이 몽유라고 하는 게 이 몽자가 무슨 몽자죠? 꿈 몽자입니다. 해서 일단 기본적인 틀 자체는 현실에서 임몽하고, 좀 작게 썼나요? 현실에서 임몽해서 강몽하는 이야기지. 자, 입몽이라고 하는 건 들어갈 입자 써가지고 꿈으로 들어가는 거고, 현실에서 꿈을 꾸는 거겠지. 각몽은 각성하다 할 때 깨어날 각자야. 해서 꿈에서 깨어나는 거. 해서 현실에서 꿈 꿨다가 깨어나는 이야기가 그 몽유 소설인데, 현실의 이야기가 중요할까 꿈의 이야기가 중요할까? 꿈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작품은 살짝 좀 특이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인 틀 자체는 꿈을 꾸는 이야기인 몽유 소설이에요. 그리고 얘랑 어쩔 수 없이 이제 엮여 들어가는 건데, 이거 액자 소설입니다. 액자 소설. 왜냐면은 결국에 이 강몽해서 현실로 돌아오는 거잖아. 이거 쓰지 말아봐. 일단 기본적 틀 자체는 여기까지인데. 자, 그러면 지금 이 꿈에서 일어난 일 자체를 뭐로도 볼 수 있는 거냐면 액자 속 이야기인 내부 이야기로도 볼 수 있는 거지. 해서 오른쪽에다 쓸까요? 밑에도 물론 쓰겠지만 이 작품은 액자식 구성을 띠더라. 액자식 구성. 밑에서 잘 정리를 해볼 겁니다. 지금 자, 성격은 비극적이고 염정적이고, 이게 중요해요. 비극적이야. 고전 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은 행복한 결말을 따르는데 이 작품의 결말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제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예요. 그리고 염정적이고 뜨거운 사랑을 하는 거고. 자, 제재는 궁녀 운영과 김생의 사랑인데, 여기서 김생은 누구냐면 선비입니다. 선비. 이 생자가 들어가면 그 공부하러 다니는 선비라고 했었지. 자, 주제는 두 개로 나뉘는데 이 두 개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작품은 주제가 중요해. 자, 첫 번째 주제는 현실적 제약을 초월한, 뛰어넘은 남녀의 비극적 사랑. 현실적 제약을 초월한 남녀의 비극적 사랑. 이 첫 번째 주제고, 이 안에 또 어떤 주제가 담겨 있냐면 억압된 사회 제도에 대한 저항과 뒤가 중요한데 자유연애사상. 미안한데 한 글자만 봅시다. 억압된이 아니고 억압적. 억압적인 사회제도에 대한 저항. 미안해요. 억압적 사회제도에 대한 저항.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두 가지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안에는 사회 제도에 대한 저항의 이미지가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리고 이런 사상적인 그 뭐랄까 아버지가 정해주는 사람과 혹은 뭐 임금님이 정해주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지금이야 당연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개혁적인 사상이었겠지. 그래서 이런 사상적인 것까지 해서 얘를 위에 거를 그냥 표면적 주제로 보기도 하고 아래 거를 이면적 주제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고. 그냥 겉으로는 사랑 이야기인가 보다. 근데 얘네들이 좀 슬픈 사랑을 하네. 이겠지만 그 속에는 결국 사회제도에 대한 비판의 식이 있는 거죠. 이렇게 둘 다 이제 들어갈 거고. 자, 특징 볼게요. 외부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 액자 구성. 액자 구성으로 되어 있다. 자, 이거 밑에서 볼 겁니다. 자, 특징 2번은 마지막에 시가 나올 거예요. 시를 통해서 작품을 전개하며 시라고 하는 건 인물의 뭘 표현하는 갈래였는데 정서를 표현하는 거지. 근데 소설 속에 시를 넣음으로써 인물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뭐 삽입시의 효과 그런 건 자주 했었죠. 자, 권선징악이라는 고전 소설의 보편적 주제에서 벗어나서 위에 썼었던 자유연애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막 그런 교훈적인 주제는 없습니다. 이 작품에는. 자, 밑에가 학습 활동인데 요거까지만 볼게요. 이 구조까지만 보자. 이걸 봐야지 이 작품이 이해가 되거든. 자, 아까 전에 뭐 액자식 구조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인 설명은 못했고. 너무 졸려요? 아, 너무 추워요. 그리고 그 또한 견뎌야 할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버텨야 할 그런 게 아닐까요? 순대레시네. 네. 오늘도 납치해서 어? 뭐 했냐고? 그냥 뭐 보자. 자, 외화, 내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좀 특이하죠? 자, 일단 외화가 뭐냐면 외화에서 뭐 주인공은 아니지만 외화에 나오는 애가 누구냐면 유영이야. 유영. 그래서 이 유영의 이야기 이름이 좀 비슷해서 좀 맞히면 돼요. 유영입니다. 운영이 아니고 유영. 그래서 외화에서 이 유영이 뭘 하냐면 이따가 줄거리 보겠지만 얘가 수성궁이라고 하는 궁이 비어있는 궁이야. 이때 당시에. 참고로 이때는 언제냐면 이걸 이제 현재로 보는데 지금 현재가 아니고 이 작품 속에서 현재인 겁니다. 요거는 조선 선조 때예요. 선조면은 조선 후기? 중기에서 후기 넘어가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니까. 그래서 얘가 선조 때 수성궁이라는 궁에 아무도 없으니까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술을 먹어. 그래서 술 먹고 이제 잠에 들었는데 깨어나 보니까 앞에 어떤 남자 여자 애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내화로 씩 들어가는 거예요. 해서 내화 1이 뭐냐면 유영과 그리고 그 두 명이 운영 그리고 김생의 대화. 그래서 술 먹고 잠깐 졸았다가 깨보니까 앞에서 걔네들이 있으니까 야 니네 누구냐?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했더니 이제 얘네가 저희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야. 해서 내화 2 가장 안쪽에 있는 이야기가 운영과 김생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구조가 좀 독특하죠. 요거 이 보면은 내화 1에서 유영이랑 운영이랑 김생이 대화할 때는 현재겠지. 왜냐면 술 먹고 깨가지고 일어났을 때니까. 근데 저희는요 어떤 사연이 있냐면요 하면서 이야기해주는 그 사연 자체는 요거는 과거야.
언제냐면 세종 때. 세종대왕 때. 됐지? 그래서 이 작품이 특이한 게 뭐냐면 이거 자체가 내화 자체가 꿈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유영이 술을 먹고 약간 술 취해가지고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얘네를 만나는 거야. 완전 꿈속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할 거냐면 취몽이라고 할 겁니다. 취몽. 술 취한 그런 상태인 거지. 술 취해서 몽롱한 상태.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상태. 그치? 그래서 술 먹고 취몽 상태에서 얘네 둘의 사랑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뭔 말인지는 앞에 이제 그 줄거리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치? 네, 그리고 요것도 그냥 지금 해놓자. 시점이 얘는 외화는 시점이 유영이 서술자가 아니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전지적 작가 시점. 그리고 유영이랑 운영이랑 김생이 대화할 때도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근데 저희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면서 들어가는 이 운영과 김생의 이야기는 운영이랑 김생이 각각 서술자가 돼요. 저는 궁녀였습니다 하면서 해서 이 부분에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래서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장면에 따라서 서술자를 달리하는 거지. 뭐 모의고사 같은데 아니면 뭐 문제 풀다가 한 번쯤은 봤을 텐데 그런 선지 중에서 장면에 따라서 서술자를 달리 구성해서 결국에는 입체적 구성을 하고 있는 거지. 입체적 구성. 사건을 뭐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혹은 입체적 구성을 띠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요 앞에 보겠습니다. 볼게요. 전체 줄거리를 알고 있으면 좋아. 자, 선조 34년 봄에 밑줄 쳐봐. 선조 34년 봄. 자, 요게 외화의 시간적 배경. 선조 때, 조선 선조 때 봄에. 자, 선비 유영은 유영. 자, 이 유영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일단 얘는 그 외화의 서술자는 아닙니다. 얘는 서술자의 역할을 하진 않아. 그냥 한 인물일 뿐인데. 자, 얘는 그냥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운영이랑 김생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유영이 들어줌으로써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해서 운영과 김생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연결해준다. 유영 남자입니다. 선비니까 유영은 남자예요. 자, 어쨌든 선비 유영이 안평대군의 옛 집이었던 수성궁에서 놀다가 밑줄만 쳐놓을까? 안평대군의 옛 집이었던 수성궁. 그래서 참고로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운영전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다른 그 소제목이랄까? 약간 별명인데 요거 수성궁 몽유록이라고 해요. 수성궁 몽유록. 왜냐면 이 작품의 주된 공간적 배경이 수성궁이거든. 그래서 수성궁에서 꿈꾸고 노는 이야기를 기록했다.
이 놀 유자야. 자 어쨌든 수성궁에서 놀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다. 한밤중에 잠에 섞인 유형은 이렇게 밑줄. 술에 취해 잠이 든다. 한밤중에 잠에 섞인 유형. 그래서 요게 아까 내가 말했던 취몽 상태라는 거지. 취몽. 그리고 이 취몽 상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좀 복잡하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서 이제 외화에서 내화 1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화 1. 여기서 말하는 내화 1은 요거 내화 1. 유형이랑 운영이랑 김생이 대화하는 거. 그치? 그래서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다가 잠에 섞인 유형은 안평대군의 궁녀였던 운영과 그녀의 연인이었던 김생을 만난다. 이렇게 걸어치자. 안평대군의 궁녀였던 운영과 그녀의 연인이었던 김생까지. 자, 운영이가 뭐였냐면 궁녀잖아. 궁녀. 궁녀는 누구랑 결혼한 거죠? 왕이랑 결혼한 거야. 그냥 왕이랑 실제 결혼식 올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궁녀는 그냥 왕의 여자라고. 그치? 그래서 운영은 궁녀인데 그냥 선비 김생이랑 사랑을 했대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현실적 제약. 현실적 제약. 궁녀와 선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지.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해서 유영이가 수성궁에서 술 처먹고 자다가 일어나서 운영과 김생을 만난 거고, 운영은 유영에게 그들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밑줄. 운영은 유영에게 그들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화 1에서 내화 2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내화 1에서 내화 2로 이제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고, 그치? 그리고 운영이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이 유영에게 풀어놓는 거기 때문에 얘가 내화 2의 서술자가 돼요. 아우 복잡해. 내화 2의 서술자. 그래서 이제 운영이가 저는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가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의 왕자였던 안평대군은, 자 안평대군 세모칠게. 안평대군. 참고로 대군은 왕의 둘째 셋째 아들을 대군이라고 하죠. 세자가 되지 못한 그 아들들. 자, 이 작품에서 안평대군은 실제로 안평대군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는데,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작품에서의 안평대군은 절대적 권력자야. 절대적 권력자. 밑에서 나올 겁니다. 이 안평대군은 수성궁에서 문인들과 풍류를 즐기며, 자 수성궁 네모, 수성궁. 자 궁이니까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폐쇄된 공간일 거고, 일단은 폐쇄적 공간. 폐쇄적 공간. 그리고 안평대군이 완전 지배를 하고 있었던 공간이기 때문에 궁녀 입장에서는 자유가 억압된 공간이겠지. 자유가 억압된 공간. 자 어쨌든 안평대군은 수성궁에서 문인들과 풍류를 즐기면서 운영을 비롯한 궁녀 10명에게 학문을 가르쳤다. 안평대군은 궁녀들에게 절대 바깥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명하지만 요게 이제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 요렇게. 운영은 안평대군을 찾아와 시를 논하던 김생을 보고 사랑에 빠진다. 밑줄. 김생을 보고 사랑에 빠진다. 요게 이제 자유연애지. 자유연애. 그치?
그래서 그 운영이 그냥 일하고 있었는데 얘 입장에서는 일을 하는 거니까 갑자기 엄청 잘생긴 남자애가 찾아와가지고 찾아온 건 아니죠. 그냥 그 자기 일을 하는 알바하는 곳에 와가지고 너무 잘생겼으니까 야 내가 쟤한테 뭐 갖다 줄게 먹물 내가 갖다 줄 거야 하면서 아 나 쟤랑 좀 사귀고 싶다 해서 완전히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 둘이 이제 아이 컨택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사랑에 빠져버린 거지. 김생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얼마 후 두 사람은 연서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연서는 사랑의 편지지. 운영과 김생의 관계를 눈치챈 안평대군은 궁녀들의 거처를 서궁과 남궁으로 분리한다. 이에 운영, 자란, 은섬, 옥녀, 비취 5명 요렇게가 이제 서궁의 궁녀들. 이 5명은 서궁으로 옮겨간다. 자 궁녀 자란은 얘지 얘 자란 운영이랑 굉장히 친했던 굉장히 착한 여자입니다. 궁녀 자란은 다른 궁녀들을 설득해서 운영과 김생의 만남을 돕고 김생은 밤마다 담을 넘어서 운영을 만난다. 그래서 이 미주처 봐. 김생은 밤마다 담을 넘어 운영을 만난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김생이 막 그 중요하게 나오지는 물론 중요하게 나오지만 이 교과서에서는 막 그 부각되진 않는데 김생도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애야. 그래서 밤마다 몰래 죽을 각오를 하고 담을 넘어서 이제 운영이 만나러 가는 거죠. 여자친구 만나러. 하루하루 사랑을 키워가던 두 사람은 급기야 탈출을 계획한다. 우리 그냥 도망가자. 운영은 의복과 재물들을 궁 밖으로 내보내고 김생은 이를 노복인 특에게 시켜서 노비인 특에게 시키는 건데 이 특 세모 치세요. 특이가 나쁜 새끼야. 특에게 시켜서 산중에 묵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한 번에 그냥 짐을 다 빼버리면 궁에 있는 짐을 다 빼버리면 너무 티나니까 운영이가 맨날 한 보따리씩 뭐 옷이랑 뭐 귀걸이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궁 밖으로 넘겨준다고. 그러면 김생이 이제 특한테 시켜가지고 야 내 여자친구가 이거 보따리 넘겨주면은 네가 그거 산에다가 묻어놔 했었는데 하지만 특은 김생을 죽이고 운영과 재물을 탈취할 흉계를 꾸민다. 나쁜 놈이지. 결국 특의 발설로 특이 다 잃어버린다고. 이런 일이 있다더라. 내가 뭐 직접 본 건 아닌데 궁녀랑 선비랑 사귄다던데 이렇게 발설을 해가지고 김생과 운영의 사랑은 발각되고 안평대군은 개빡쳤겠지. 그 상황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 작품의 거의 결말 부분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교과서가. 가보겠습니다. 자, 대군이 대노하시고는 개빡쳐서 남궁 사람으로 하여금 서궁을 찾아보게 한즉 저의 의복과 보화가 모두 없어졌으므로 저의 의복에서 저 동그라미 나의 의복과 보화, 금은 보화가 모두 없어졌다 해서 저는 누굴까? 이거 운영이지, 운영. 그리고 운영이 저의 것들이 모두 다 사라졌으니까 얘가 서술자가 된 거고 중심인물이 서술자가 됐으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겠죠. 이렇게. 그치? 요거 아직 내화 2예요. 내화 2. 그래서 내가 그 넘겨줬던 의복이랑 보화가 모두 없어졌으므로 대군이 서궁 시녀 5인을 뜰 아래 불러놓고 위에 나왔던 그 운영자랑 은성 옥녀 비치겠지. 형장을 눈앞에다 엄하게 갖추어 놓고는 영을 내려 말씀하시기를 이 5인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징계하라. 밑줄. 이 5인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징계하라. 야 얘네를 지금 죽여야지. 지금 죽이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사람도 이 똑같은 잘못을 할 거니까 얘네 그냥 죽여야 된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일벌백계라고 하죠. 일벌백계. 한 명을 벌 줌으로써 100명에게 교훈을 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야 얘네 죽여가지고 다른 사람들 저 징계해 하시고는
또한 직장 한 사람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직장은 이제 그 매 때리는 사람. 장수를 헤아리지 말고 야 몇 대 때렸는지 세지 말고 죽을 때까지 쳐라. 이주 죽을 때까지 쳐라.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안평대군의 잔혹함. 그리고 그냥 빡친 게 아니라 진짜 개빡쳤구나. 극심한 분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냥 죽여. 그냥 접해. 그냥 눈 감고 때려. 이렇게. 자, 2에 우리 오이는 호소하기를 원하건대 한번 말이나 하고 죽게 하여 주소서 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하는 거죠. 억울함 호소. 하니까 대군이 오케이 말하고 죽어 니네.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 사정을 다 말해보아라 하셨습니다. 자, 은섬이 먼저 글어를 올리니 이러하였습니다. 자, 은섬 동그라미 은섬. 운영이 친구죠. 가봅시다. 자, 각각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돼. 자, 은섬이가 남녀의 정욕은 음양의 이치에서 받은 것이므로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괄호를 묶어봐요. 남녀의 정욕은부터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까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결국 이 남녀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 정욕은 그 사랑의 욕구지. 이 남녀의 정욕은 인간의 본능이고 보편적 감정이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이다. 를 일단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이걸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남녀의 정욕을. 한 번 신궁에 갇히자, 깊은 대궐 안에 갇히자 외로운 몸이 되어 꽃을 봐도 눈물이 눈을 가리며 달을 대하여도 넋을 잃어서 매화나무에 앉은 꾀꼬리로 하여금 짝을 지어 날지 못하게 하며 발 사이에 드나드는 두 마리 제비로 하여금 같은 둥지에 깃들지 못하게 하였사옵니다. 자, 매화나무에 앉은 꾀꼬리 네모치시고 밑에 발 사이에 드나드는 두 마리 제비 네모치시고. 자, 얘네 어떤 애들일까? 꾀꼬리랑 두 마리 제비. 매화나무에 앉은 꾀꼬리로 하여금 짝지어서 날지 못하게 했고 이 두 마리 제비로 하여금 같은 둥지에 깃들지 못하게 했대. 이 궁녀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자, 일단 궁녀들은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죠. 꾀꼬리랑 제비는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꾀꼬리랑 제비는 일단 선천적으로다가 궁녀들과 대비되는 자유로운 존재들이고, 일단은 새 자체가 자유를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왜 짝지어서 날지 못하게 했고 왜 같은 둥지에 깃들지 못하게 했을까? 궁녀들이 부러워서 질투나니까 해서 궁녀들로 하여금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질투의 대상. 왜냐면 우리들은 사랑을 못하는데 쟤네들은 사랑을 하는 게 안 이롭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요 이 깊은 대궐에 갇히자 너무 외로워가지고 이런 짓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스스로 정욕의 뜻을 이기지 못함이며 또한 투기의 정을 이기지 못해서. 자, 여기서 투기의 정도 이것도 질투야. 투기의 정 이기지 못해서 그럴 뿐이오니 어찌 슬프지 않으리까. 이렇게 옆에다 쓸까요? 이렇게 두 줄. 어찌 슬프지 않으리까까지. 자, 요건 짝을 지어 자유롭게 사랑하는 이 짐승만도 못한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거지. 너무 좁은 그래서 우리가 꾀꼬리랑 제비한테도 질주를 느낀다. 어찌 슬프지 않으리까?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일단 쓰시고요. 이게 어찌 슬프지 않으리까? 이거 무슨 법이야? 서리법이지. 서리적 표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은서미의 글월에도 이제 서리적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자, 한 번 궁장을 넘어가면 이 궁궐의 담장을 넘어가면 인간의 낙을 알 수 있사오나 자, 궁장세모, 궁장. 그냥 우리가 담 한 번 까버리면은 인간의 낙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이 궁장이라고 하는 건 궁녀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 경계가 되겠죠. 경계. 혹은 뭐 장애물이 되고 이 궁 안에 있음으로써 얘네들이 자유를 억압당하게 된 거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쓰자면 이 궁에 있는 담장 자체가 어떤 이러한 사회적 제약을 상징한다. 궁녀들은 자유롭게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사회적인 제약 그 자체를 상징하는 그 장애물로. 그치? 그래서 어찌 슬프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궁 담장 한번 넘어가면은 인간의 낙을 알 수 있사오나 자유롭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데 저희들은 오래도록 신궁에 지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은 일은 자유롭게 사는 거지. 어찌 저희들의 힘으로 능히 할 수 있으며 또 마음으로 참을 수 있으리까? 이런 것도 뭐 서리법이죠. 오직 대군의 위험이 두려워서 이 마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가 시들어 죽어질 뿐이옵니다. 자, 궁중의 일에 있어서 이제 범한 죄가 없사옵는데도 불구하고 밑줄. 궁중의 일에 있어서 이제 범한 죄가 없사옵는데도 불구하고 왜 죄가 없어? 은성 입장에서 지금 얘네가 이제 죽는 게 운영이랑 김생이 자유롭게 사랑한 걸 들켜가지고 그게 이제 죄로 해가지고 죽는 거잖아. 근데 얘는 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래,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보편적, 너무 크게 말했다, 감정이기 때문에 아이 창피해. 따라서 죄가 아니라는 거지. 위에 말했던 그 근거들에 따르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보편적 감정이고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물들, 짐승들조차 다 그 성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절대 죄가 아니다. 그래서 죄가 없사옵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땅에 두고자 하시니, 우리를 이제 땅에 묻으려고 하시니 어찌 원통하지 않으리까? 저희들은 구천지하에서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겠나이다. 구천지하는 써있죠? 지하 세계입니다. 요렇게 까지 해서 오른쪽에다 씁시다. 자, 은섬이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인간의 본능인 자유로운 사랑을 억압하는 이 사회 제도를, 자유로운 사랑을 불가능하게 하는 억압하고 있는 사회 제도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지. 간접적 비판. 네. 까지가 이제 은섬이가 죽기 전에 한 말이고, 자 다음으로 비취가 올리니 이러하였습니다. 자 비취 동그라미 비취. 자 대군께서 사랑해 주신 은혜는, 우리를 아껴 주셨던 사랑해 주셨던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사온데, 뭐 중요하진 않지만 뭐 과장법 써야죠.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어찌 감동하오미 없사오리까. 여기도 서리법 쓰인 거죠. 그러니까 서리법 많이 쓰였는데, 막 이런 데 다 서리법 쓰였는데 그냥 한 사람에 한 명씩만 하겠습니다. 그냥. 자 우리 고맙고 감동했어. 저희들이 대군의 깊은 은혜에 감축하고는 홀로 상궁에 거처하면서 달 밝은 가을 꽃 피는 봄날에도 이 뜻을 변치 않고 오직 문묵과 현가에 종사하고 있을 따름이온데, 자 여기서 말하는 문묵과 현가는 여기 서 있죠. 그 글 쓰거나 노래하는 거. 요게 이제 안평대군이 궁녀들에게 가르쳤던 거죠. 자 우리 그냥 시키는 일 잘했습니다. 가르쳐 주신 거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씻을 수 없는 누명이 서궁에 미치고 말았사오니 밑줄. 씻을 수 없는 누명. 자 요게 궁녀가 외부인과 정을 통했다는 그 소문을 말하는 거예요. 특이가 냈던 소문 있죠? 야 궁녀들이 그 밖으로 도망치려 그런다던데? 이렇게. 이 씻을 수 없는 누명이 서궁에 미치고 말았사오니 어찌 원통하지 않으리까. 살아도 죽는 것만 같지 못하옵니다. 오직 엎드려 빌건대 빨리 죽을 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해서, 야 나 니네한테 진짜 나 너한테 진짜 감사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누명이 그 우리한테 미쳤으니까 난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그치?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란이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로 자란이 올리니 자란 동그라미. 자 얘가 이제 좀 길어요. 네. 이러하였습니다. 조금만 보자. 오늘 일은 죄가 헤아릴 수 없는 데 있사오니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바를 어찌 차마 숨겨두리이까. 얘도 마찬가지로 서리법 쓰고 있죠. 숨길 수 없다. 저희들은요 여항의 천녀로서, 자 여기서 말하는 여항은 오른쪽에 써있나? 네, 백성의 집이 모여있는 곳인데, 그래서 여항이라고 하는 건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그냥 백성들 중에 한 명. 이 여항의 천녀로서, 천녀는 천한 여인이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평범한 천녀입니다. 이렇게 쉬었다 보겠습니다.